서울 집값이 왜 하락하지 않을까? 또 마음 먹고 서울 주택에 투자를 해도 좋을까?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존재를 하고요. 아예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그런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우리 서울의 집값의 수준은 정상적인가 하는 것부터 몇 가지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달팽이가 부려운 서울의 무주택자. 자, 왜 달팽이가 서럽겠죠? 달팽이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집을 가지고 태어나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팽이가 부려운 서울의 무주택자인데, 자, 이렇습니다. 우리가 통계를 몇 가지 본다면요,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약자로 PIR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내가 서울의 중위소득, 중간소득을 가지고 중위주택의 가격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내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넘배우에서 그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. 보시면은 배수가 19.17로 나왔습니다. 19.17이면서 267개 국가 중에서 서울이 23번째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즉, 그러면 이 넘배우 자료의 기준에 의하면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19.1년, 거의 20년에 가까운 19년을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이런 수치가 되겠는데요. 이 수치는 외국의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반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한 몇 가지 좀 눈여겨볼 대목은 있습니다. 자, 국민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10.3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소득을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?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0.3년이기 때문에 10년, 2, 3개월이지만 기본적으로 한 20년 걸린다고 하는 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통계 데이터가 되겠고요. 특히 우리가 여기서 무슨 2013년 이후에 이런 기간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서울의 주택 가격이 현실적으로 높은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소득 대비로 본다면요, 1위, 3위 사이가 대부분 중국 쪽입니다. 중국이나 홍콩 쪽입니다. 자, 우리보다도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국가들도 우리보다 그 수치가 훨씬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러면 최근에 그러면 이렇게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폭이 좀 컸던 배경이 뭘까? 하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본다면요. 자,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, 전 정부죠. 그 부동산 부양 정책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던 것은 전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의 결과가 지금 몇 년 후에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장기간 금리가 상당히 저금리 기조였습니다. 최근에 지금 금리가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게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. 세 번째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, 추가 매수가 유리한 그런 구조적인 현상입니다. 즉 전세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추가 매수하기가 좋은 환경,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한 배경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. 최근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서울은 왜 녹도 청약이 이어질까? 이런 측면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왜 그럴까? 상당히 고뇌에 쌓인 생각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파리대책처럼 어떻게 하면 수요를 억제를 할 건가? 공급을 늘린다는 걸 어떻게 하면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,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러한 수요 억제 정책이 많으니까 아니면 수급 균형을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책을 추가로 펼쳐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. 자, 서울의 주택 공급량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습니다. 적정하지 않고 절대 부족하다. 이러한 두 가지 고민을 놓고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 입주 물량을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수도권입니다. 자, 2017년 올해죠. 한 28만 6천 가구가 입주를 했거나 입주 예정입니다.
자, 내년 같은 경우는 31만 6천 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최근 5년 평균치는 어떻게 되냐? 20만 5천 가구입니다. 20만 5천 가구에서 약 40%, 많게는 한 50% 정도가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.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멸실주택에서 입주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순수 신규 추가 물량이 늘어나는데 그런 초점이 있는 거고요. 자, 서울 같은 데 보겠습니다. 서울 같은 경우는 금년도가 한 7만 5천 가구, 금년도가 7만 5천 가구, 내년이 한 7만 4천 가구. 근데 최근 한 5년치 평균 놓고 보면요, 한 7만 2천 가구이기 때문에 소폭 증가됐습니다. 소폭 증가됐고요. 그 중에서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강남 4구만 살펴본다면요, 올해가 한 19,000 가구, 내년이 24,000 가구. 최근 평균치는 한 17,000 가구, 한 10 내지 한 15%가 올라갔죠. 네, 올라갔던 것은 최근 재건축 초과이 환수를 갖다가 피해가려고 빨리 사업속도를 냈다든지 그런 원인들이 많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면 입주 물량이 충분한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나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. 수긍이 갑니다. 그렇지만 수요 대비 서울은 부족 현상이 특히 많고요. 또 이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사업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2020년 이후에는 아마 지금 최근 평균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순 입주 물량이 증가 많다. 그렇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입주 물량이 어디서 나옵니까?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기 때문에 멸실주택과 비교를 한다면 순 증가는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주택 보급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주택 보급률은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자가 비율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자, 먼저 전국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. 전국 기준으로는 보급률이 102.3%입니다. 그리고 서울만 좀 띄어서 본다면요, 주택 보급률이 2005년도에 93.7%에서 작년 기준으로 96%, 굳이 트로트를 따지면 한 2.3% 올랐습니다. 10년이 훨씬 더 경과된 그런 기간에도 2.3% 올라가는데 그쳤다 하는 거고요. 그럼 자가 보유 비율입니다. 2005년도에 44.6%입니다. 그런데 작년에 오히려 41.1% 자가 보유율이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즉, 그만큼 주택 보급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자가 비율은 더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통계 데이터가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2주택자 이상이 서울에서 2013년도 대비 최근 데이터 보면요, 한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. 즉, 그 소리가 뭐냐면 집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서울에서 집을 추가 매수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자가 보유 비율이 프로트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연결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 물량이라든지 이런 자가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정부가 주장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는 이런 데이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수요 억제 정책보다도 이제는 수급 균형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 바람을 좀 담아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요. 자, 자본주의 국가에서 투기 수요도 일정의 수요층이라고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. 무조건 다주택자가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그걸 투기꾼만 보는 시각이 아니라 투기 수요도, 즉 가수요도 수요층으로 인식을 하고 정부가 관리는 하되 정부는 어디까지나 양질의 공적 임대주택 확충에 노력하는 그런 소스로서 역할을 하고 관리자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죠. 자, 두 번째는 수요가 절대 많은 서울과 그렇지만 공급량은 증대가 현실적으로 어렵죠. 자, 그렇다면 서울에서 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. 한계가 있다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건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참여정부 시절에 상당히 많은 규제 정책을 섰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신도시 같은 인기 좋은 지역에 택지개발
정책을 펼쳐서 지금의 현재 미래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렇듯이 제2의 미래신도시 같은 그 동북계획을 병행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.